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 스타트 3부 이어갑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시간 진통 끝에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의 수건과도 같은 검찰청 폐지가 손에 잡힐 듯한데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이 시각에도 진행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선 때 아닌 망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넘기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의 중수청, 법무부의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한 게 핵심입니다. 공룡부처, 기획재정부를 쪼개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하는 등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나라 틀을 바꿨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토론이나 준비 없이 졸속 개편이 진행됐다며 속도전에 반발했습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의 첫 주자 박수민 의원은 자신이 보유했던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17시간 12분으로 새로 쓰면서 밤새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생략하고 이렇게 가신다? 저는 추석 밥상에 검찰 폐지 선물을 올리겠다는 당의 정치적 발언 말고는 제약 요인을 못 찾았습니다. 이어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새 정부 국정운영 기틀을 마련해달라며 국민주권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준 세금을 이자 붙여 돌려드리게 우리 기획예산처 좀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을 딴지 걸며 필리버스터해서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24시간 뒤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상정돼 다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야당이 이진숙 축출법으로 규정한 법인데 사실상 마지막이 될 국회 방문길에서 방통위원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그래요. 본회의장에서 또 망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표결 중에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목소리인데 뒤늦게 이를 확인한 민주당은 끔찍한 말이라며 의원직 제명까지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너는 누구냐? 국민의힘은 무효표를 누른 조국혁신당을 질타하며 재난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한 발언이 왜곡됐다면서도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쟁점 법안의 감정 싸움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대치는 나날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월요일 초저녁까지 주말에도 본회의장의 불은 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가 조금 전에 초진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에 발생한 화재였죠.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했고 건물 안에 있던 40대 작업자 한 명이 팔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100여 명이 대피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초진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측은 배터리 교체 작업을 위해서 전원을 내리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 전산자원을 통합관리하는 일종의 클라우드 역할을 하는데 이 화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부24와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정부 온라인 시스템 70개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화재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며 형사사법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을 이끌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보안 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노 대행은 본회의 표결을 앞둔 지난 24일엔 예고 없이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면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기소,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적으로 반발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개정안이 통과한 지 15분 만에 대전지검에서 근무하는 일선 부장검사는 사퇴의 글을 내부망에 올리며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 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도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 기간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검찰은 굵직한 권력형 비리와 대기업 수사에서 성과를 보이며 한때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지적 역시 끊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폐지를 앞두게 됐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가장 박수받았던 시기 가운데 하나는 지난 2004년입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불법 대선 자금을 끈질기게 수사해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향한 저희들의 도전이었고 그 완성을 위한 도전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혔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권력의 정점뿐 아니라 삼성과 SK, 한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총수들도 비자금 의혹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했습니다. 대통령도 회장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검찰이지만 아픈 역사도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의 군사반란과 광주항쟁 탄압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불기소 처분에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과잉 수사 논란도 끊이지 않았고 대검 중수부는 지난 2013년 폐지됐습니다. 중수부는 사라졌지만 검찰 특수부의 위상은 여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장이자 특수통인 윤석열 검사가 총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이후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조국 당시 법무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모든 것을 쏟아붓듯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이자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고 재수사와 특검을 거친 뒤에야 김 씨에 대한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와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국민의 칼이 아닌 정권의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끊임없는 지적에도 자정 노력을 보이지 못한 검찰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매주 최소 하루씩은 공판을 진행해서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은 재판 중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처음으로 일반 국민에 공개됐습니다. 양측은 PPT를 준비해 모두 진술부터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검찰 측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회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등 윤 전 대통령의 5가지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일부의 국무위원들만 임의로 지정하여 연락하도록 하고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자 계엄 선포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 일부는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이유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또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 집행 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는 등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이 오래도록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본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늘의 이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도록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현명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앞으로 매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고 주 2회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2월까지 기일을 모두 지정하고 다음 공판 기일인 다음 달 10일에는 김대경 전 대통령 영호처 지원본부장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기일 이후 이어진 보석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특검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신문에서 앞으로 주 4회 이상 재판을 해야 하고 특검에서도 부르면 나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어렵다며 직접 발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재판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신문에서 풀려날 경우 수사와 재판을 더 잘 받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할 때 재판부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다며 직접 나와서 진술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는 30일에 열리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 한 전 총리 첫 공판 기일에 대한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 한 전 총리의 첫 공판 기일에서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원 등이 탄 공군 1호기는 어제 저녁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들이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한국이 돌아왔음을 알리고 이른바 END, 엔드 구상을 천명했는데요. 다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질적인 다자 외교 대비 무대였습니다. 취임 직후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긴 했지만 초청국 자격이었고 소수 주요국만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천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외교 공백을 회복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이른바 엔드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것도 중요 성과로 꼽힙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이미 상당히 진전됐음을 인정하면서도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적 접근법을 함께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면서 인공지능 발전의 부작용을 세계적 화두로 던졌고 이탈리아, 폴란드 등 4개국 정상과도 만나 인공지능 방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월가를 찾는 등 적극적 외자 유치에도 나섰습니다. 다만 안개 속에 놓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이번 방문으로도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함께 유엔 총회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과 약식 회담이 이뤄질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대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전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냈지만 귀국행 비행기가 뜬 뒤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발언은 또다시 협상의 고비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눈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로 쏠리고 있습니다. 2차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큰 만큼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이시바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지난달 재개된 셔틀 외교에 따라 두 정상이 조만간 한국에서 만나기로 한 데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어젯밤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발생한 화재가 조금 전인 6시 30분쯤에 초진이 됐다라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경계 단계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 시스템 장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긴급 상황 판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즉시 소집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했다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과 장애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젯밤 서울재난상황실에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화재로 인한 국가정보 시스템 장애에 따른 불편을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시스템 복구 방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노조가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경고성 하루짜리 파업에 나섰습니다. 은행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와는 달리 파업 참여율이 미미해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정책금융기관과 같은 금융업 종사자들이 소속돼 있는 금융노조가 3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은행원들은 일손을 내려놓고 서울 광화문 거리로 나왔습니다. 금융노동자 총단결로 산별교섭 승리하자! 이들은 임금 인상, 신규 채용과 함께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 4.5일제가 배부른 주정입니까? 우린 노동만 하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러 태어났습니다. 하루짜리 파업이지만 10만 명에 달하는 노조 규모를 고려하며 은행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은행원들의 참여율이 낮아 문을 닫는 영업점은 없었습니다. 직원 수가 10,000명이 넘는 시중은행의 파업 참여 인원은 수십 명에서 많아야 100명 정도에 그쳤고 신한은행은 파업 투표 무산으로 아예 불참했습니다. 다만 노조위원장이 속한 기업은행은 노조원의 16%가량인 1,400여 명이 업무를 거부했습니다. 일부 직원의 파업 참여로 이 영업점에선 전체 21개 창구 가운데 2개가 비었습니다. 창구의 절반밖에 운영하지 못한 지점도 있었지만 대부분 은행은 큰 혼란 없이 정상 영업했습니다. 평소에 이용하려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사람 너무 많아서 그냥 바로 하이패스처럼 지내서 됐어요. 엄청 빨리 돼서 오히려 편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고액 연봉이라는 국민적 인식 속에 노조가 내세운 주 4.5일제가 은행권 안에서도 큰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금융노조는 앞으로 사용자 측과 교섭을 재개하되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추가 행동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주 4.5일제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일 시간은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노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전략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주 4.5일제 추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할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실노동시간이란 법적으로나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에 추가로 일한 것을 더한 실제 노동시간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실노동시간은 연간 1,859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았습니다. 노사정 협의체는 실노동시간을 OECD 수준으로 낮추는 종합계획을 3개월에 걸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자연스레 주 4.5일제 검토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바꿔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져 채용이 늘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률 제고, 일일 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방안입니다. 숙제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이득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앞서 노동시간 단축을 시범 운영해본 업체는 정부의 경제적 지원 확대와 함께 타기업 동시 적용을 성공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만 시행을 하다 보니 타 기업이나 기관들의 근무 제도가 통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소통에 있어서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노사정협의체는 주 4.5일제 등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현장 방문과 간담회, 공개 토론회를 통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정식 출항 나흘 만에 연이어 고장을 일으켰던 한강버스에 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낮 12시 40분쯤 마곡에서 출발해 잠실로 향하던 한강버스 104호가 가양대교 통과 전 100m 지점에서 우측 방향타 이상으로 회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마곡 선착장으로 돌아가 승객 70명에게 환불 조치한 뒤 긴급 점검과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 시작부터 잇따라 고장이 나거나 운항을 중단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바람대로 새로운 형태의 출퇴근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양희력 기자가 승객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한강버스에 탑승한 승객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잠실로 가던 한강버스 102호가 영동대교 부근에서 갑자기 멈춰선 겁니다. 우측 방향타 고장으로 운항이 어려워지면서 승객 114명은 근처 뚝섬 경유장에 모두 내려야 했습니다. 옥수에서 뚝섬 가는 그 사이에 갑자기 배가 멈췄는데 배가 멈췄는지 안내 방송이 전혀 안 나와가지고 곧 출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이제 20분이 넘게 서 있었고 비슷한 시각 잠실에서 출발 예정이었던 한강버스 104호는 출발도 못하고 승객 77명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발전기 충전 과정에 생긴 문제로 시동이 불안정해 1시간 가까이 수리하다 승객들 발이 묶인 탓입니다. 앞서 20일엔 팔당댐 방류로 한강물이 불어나자 하루 운항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 수단이 될 거라 강조해왔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 근무하시는 분이 퇴근할 때 오늘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오늘은 뭔가 위로가 필요하다 이럴 때 오늘은 한강버스 타고 가면서 선수에 서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퇴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한강버스 이용객은 운항 3일 만에 10,000명을 돌파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 제가 직접 한번 타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법 승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식 출항하자마자 잇따르는 고장과 운항 중단, 여기에 기존 계획과 달리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넘게 걸리는 이동 시간에 시민들은 출퇴근용 한강버스의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한강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가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2시간이 넘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거는 안 되겠죠. 중간에 고장이 나면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타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관광으로 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불꽃 축제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강버스는 또 한 번 운항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제주 해안가 지형에서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이어 송악산 해안 절벽이 무너졌는데요. 서귀포시는 전문가 현장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관광명소로 꼽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해안을 따라 길게 펼쳐진 퇴적층 일부가 끊어져 있습니다. 횡한 절벽 아래에는 커다란 돌덩이들이 잔뜩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일대 해안 절벽이 무너진 건 지난 18일. 송악산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붕괴 지점을 발견했고 서귀포시에서는 현장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해안 절벽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아래로는 꽤 많은 양의 모래와 안반들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송악산에서 해안 절벽 등이 무너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도 진지동굴 인근 탐방로 일부 구간에서 낙석이 확인되는 등 지난 2013년 처음 해안 절벽 붕괴가 확인된 이후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송악산은 3,800년 전 얕은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해 만들어진 수성 화산으로 특히 응회암으로 구성된 해안지대는 지반이 약해 파도나 집중호우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해 언제든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붕괴된 구간은 서귀포시가 지난 2022년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에서 주의 관찰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해안 절벽에 낙석이 진행되고 있어 출입 통제와 정기 점검을 통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화산재가 나와가지고 굳어진 형태인데 지금 다 굳어지지 않았거든요. 시간상으로든 그 구성 물질로든 최소한의 관광 형태는 취해야 되겠다. 다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가면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지형 지질로 돼 있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시시킬 필요는 있겠죠. 서귀포시는 지질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통행 제한이나 추가 안전 진단 등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유럽 국가들을 향해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 지구 전쟁 합의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지구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시티에 남아있는 하마스 잔당을 소통할 거라며 억류 중인 48명의 인질을 향해 귀환을 약속했습니다. We have not forgotten you, not even for a second. The people of Israel are with you. We will not falter and we will not rest until we bring all of you home.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는 국가적 자살이나 다름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프랑스와 영국, 호주, 캐나다가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한 건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Horribly wrong. Your disgraceful decision will encourage terrorism against Jews and against innocent people everywhere. It will be a mark of shame on all of you.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 총회장에 등장하자 각국 대표단은 집단 퇴장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안 끝났다는 네타냐후 총리와는 달리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늘도 가자 지구 전쟁 합의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looking like we have a deal on Gaza.
and we'll let you know. I think it's a deal that will get the hostages back. It's going to be a deal that will end the war.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영구 휴전과 인질 석방, 과도 통치 기구 구성을 골자로 하는 평화 구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 전쟁 종전안과 전후 체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한 가지를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만약 그것을 갖게 된다면 푸틴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추가 압박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의 부과 종료를 6개월 연장하는 결의안을 논의했지만 9개 나라가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됐습니다. 안보리가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한 차지훈 주 유엔 한국대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이란 제재 부과 종료 연장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결의안은 반대 9표로 부결됐습니다. 표결을 요청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파키스탄, 알제리 등 총 4개의 나라가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과 가이아나는 기권했습니다. 결의안 부결에 따라 대이란 안보리 제재는 우리 시간으로 28일 오전 9시부터 자동 복원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린이에게 절대 타이레놀을 먹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산부가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자폐아를 출산할 수 있다고 발표했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 26일 소셜미디어에 임산부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타이레놀을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어떤 이유로도 타이레놀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이번에도 과학적 근거나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자폐아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레놀의 활성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에도 안전하다는 수많은 연구와 수십 년간의 임상시험 결과를 부정한 것입니다. 의학계와 자폐증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에 대한 경고도 이어갔습니다.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 백신 사용은 안 된다며 개별적으로 3번에 나눠서 접종하고 수두 백신도 별도로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생후 24시간 이내에 접종하는 B형 간염 백신을 12살 이전에는 놓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하라는 것은 일종의 장벽으로 백신 접종률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이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의료 정책에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수사했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을 향해서 더러운 경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러시아가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며 지난 25일 의회에서의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SNS에 올린 글에서 더러운 경찰 제임스 코미는 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한 사람이라며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심각한 거짓말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국장은 트럼프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법무부에 대해 가슴이 아프지만 연방 사법 시스템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은 결백하니 재판을 하고 믿음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부산국제영화제가 경쟁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네, 폐막식에서는 장률 감독 영화 루오무의 황혼이 첫 번째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률 감독님의 루오무의 황혼입니다. 무대에서 울려 퍼진 이름은 30년 부산국제영화제 역사에서 첫 번째 대상 트로피를 거머쥔 영화로 기록됐습니다. 루오무의 황혼은 한국계 중국인이자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작업한 장률 감독 작품으로 부산국제영화제 심사위원들이 경론 끝에 만장일치로 부산 어워드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10회부터 왔고 30회에 또 상도 받고 좋았습니다. 좋고. 감독상은 처음 영화를 연출한 타이완 톱스타 서기, 배우상은 지우러 가는 길에 이주원 등 5개 부문에서 첫 번째 부산 어워드 주인공이 가려졌습니다. 시상식에서는 뛰는 심장과 부산의 상징인 파도 모습을 담은 영화제 트로피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시상식과 폐막작 상영을 끝으로 부산국제영화제는 30살 축제 열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지난해보다 2만 명 많은 17만여 명이 상영관을 찾아 초청작 328편을 만났습니다. 국내외 영화인 7천여 명이 영화제 기간 부산을 찾았고 다양한 부대 행사가 영화팬을 사로잡으며 아시아 최대 영화제 위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매년 줄어드는 정부 지원과 2022년도에 저희 예산 중에 한 20%가 국비였었는데 올해 4%로 매년 다운돼서 올해 4%까지 떨어졌는데요. 우리 영화 산업 위기 등으로 30살 축제에는 깊은 고민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국내 대표 만화 행사 중 하나인 부천 국제 만화 축제가 한국만화박물관 등 부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각종 만화 전시회와 사인회,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야외 만화 카페, 만화, 웹툰 OST를 중심으로 한 버스킹 공연도 준비했습니다. 특히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작품을 모은 만큼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카툰 윤석열차도 다시 전시됐습니다.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1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늘 최고 80mm, 전남과 경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대부분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전남 해안은 낮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옵니다. 중부에 최고 60, 그리고 충청과 호남에 10에서 40,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30mm 정도 비가 예상되니까 내일은 꼭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해안가 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이 17.8도, 대구가 18.9도로 선선한데요.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28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구 28도, 그리고 전주는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타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